네, 이서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의뢰인들의 빚을 정리하고 있는 9년차 변호사 이서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빚을 정리해주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요즘에 워낙 그 자영업자 뭐 폐업 이슈도 많고 해서 네.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이 채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요.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빚 1억 원 정도를 지면은 사실상 갚기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빚을 질 때 이 빚을 어떻게 갚겠다라는 구체적인 좀 계획이나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뭐 금리가 되게 높아지거나 이런 이제 것들을 가정하지 않고 현재의 내 소득과 현재의 지금 금리와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상환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는 이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는 게 일단 문제인데 우리가 빚을 갚는다는 그 전제 자체가 아무리 타이트하게 살아도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자금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00만 원 버는 분이 있다면 뭐 내가 정말 아껴 살아서 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계획을 세울 텐데 여기서 만약에 310만 원이라도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31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초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금리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을 가지신 분이 2%에서 5% 올라간다 이거랑 1억을 가지신 분이 2%에서 5% 올라간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빚이 1억 있으신 분들이 좀 소액이신 분들과 차이가 뭐냐면 여러 가지 대출이 있으시니까 대출 관리가 잘 안 돼서 뭐 예를 들면 좋은 뭐 이렇게 조금 저렴한 대출 뭐 2% 3% 이런 것도 있지만 중간에 뭐 7% 8%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과 금리, 그러니까 소득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고금리를 맞으면 갑자기 이제 디폴트가 일어나는, 연체가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저희 사무실을 이제 이렇게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위험한 그 구간이 있어요. 그게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거든요. 네. 네네. 그 금액이 딱 넘어가는 이제 한 1억쯤이 되면은 그때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라는 패턴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손 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주택을 매입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대출을 껴서 하는데 그게 몇 억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대출보다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약간 다른 신용 대출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특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한 5억, 8억 이래도 되게 쉽게 이제 보시는데, 이번에 이제 고금리 그 시장이 와서 다들 조금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이, 담보대출도 역시나, 빚이고,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담보가 제공돼도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만기 연장이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보통 문제가 어떤 경우에 되냐면, 담보대출이 뭐 3, 4억으로 나는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5천만 원짜리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나머지 신용대출에서 만약에 연체가 생기거나 하면 담보대출까지 영향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빚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 담보대출 누구나 받는 거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진짜. 그리고 카드값이 밀리면 신용 문제 등 다양한 일이 생기는데 이게 뭐 연체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일, 5일, 90일, 네. 6개월 기간별로 벌어진 일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전제는 신용카드를 저는 이제 좀 쓰지 말라고 권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뭐 쓰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거를 1일, 5일, 90일 이렇게 나눠놨냐면 연체가 사실 시작되고 하루 이틀 이렇게 밀려보신 분들 혹시 밀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네네. 아 그래요?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도 모르게 이제 돈을 안 넣어놓거나 이제 바쁘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맞아요. 빌린 적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네네. 신용카드 대금이 돈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까먹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일도 큰일 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루, 이틀, 뭐 3일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카드사에서 봐주는 그 한도가 기간이, 5일까지예요. 5일까지. 그러니까 1일, 2일, 3일, 4일까지는 고객님 돈이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돈 좀 채워 넣어주세요. 뭐 요 정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이제 그 5일이 뭐냐면 5영업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영업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때부터는 카드사가 공식적인 추심을 시작하게 돼요. 아,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연체 사실이 다른 카드사에도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5일째부터는 사실은 이제 5일씩 미납하는 분들은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그런 뭐 깜빡 잊고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연체가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카드사에서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추심을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재산에다가 앞으로 뭐 가압류나 압류를 할 것이다. 아. 또는 뭐 소송을 할 것이다. 아니면 뭐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독촉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한 2주쯤 지나게 되면 이제 카드사에서 법원으로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거를 좀 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지급 명령이라는 거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카드값을 밀리면 어떻게 되지? 한 2주쯤 밀리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법적인 절차들이 좀 빨리 시작이 된다라는 게 일단 한 가지 특징이고요. 왜냐하면 카드사가 전 금융사 중에서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법원에서 날아온 지급명령을 결국 받는 이유가 카드사가 압류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통장, 뭐 채무자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류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문제 없습니다, 금액에 뭐 이의 없습니다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나의 모든 재산이 이제 압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는 사실상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뭐 추심을 받던 뭐 딱지가 붙던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이게 이제 90일이라는 기준을 두는 이유는 네. 90일이 되면 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단기 연체에서 장기 연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90일 안에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서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결을 해서 갚으면 되는데 못 갚으면은 이제 90일 이상의 그 연체 기록이 5년간 보존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일쯤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 사람은 언제 한번 90일 이상의 연체를 한 사람이다 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보관이 되니까 이 신용도가 이제 안 좋아지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대출에 계속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분이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정말 신용도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회복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5년 동안 뭐 이렇게 기록이 남다 그랬는데 그 5년간 대출도 막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못 받는다고 보셔야죠. 갚아도. 일반적인 대출. 맞아요. 삭제돼도 5년간 보존이라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노후에 파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평범하게 살다가 노후에 네네. 파산하게 되는 정말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생각보다 노후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자녀분들이 좀 늦게 독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대비했으면은 넉넉한 자금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자녀들에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독립 기간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자금이 이제 충분치 않은 자금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좀 대처가 좀 어렵다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은퇴 후에 대한 소득 대비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가 뭐 60세, 뭐 65세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사실상 거의 뭐 20, 30년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이 되게 곤궁해지는데 이에 반해서 나이가 드시니까 생활비는 병원비 같은 걸로 지출이 더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대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은퇴 후에 창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이랑 또 연결될 수 있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직장 다니실 분들이 갑자기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월세 수익이 보장되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것도 일종의 뭐 임대 사업이니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새로 안 해봤던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창업 환경이 적으신 거에 비해서는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되기도 어렵고 또 실패했을 때 또 청년들처럼 복구가 되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잘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 파산으로 간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좀 의외로 되게 많이 당하시는 건데 사기에 되게 취약하세요. 네, 그러니까 직장만 다니고 이제 이게
평범하게 생활을 하시던 분들보다 노후 자금을 노리는 이제 사기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목돈을 받으니까 이제 퇴직금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억대의 그런 퇴직금을 날리시는 사례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조심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못 갚는 경우 말고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뭐 최악의 습관 이런 네.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무엇인가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을 받으시는 이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 차이는 현금 서비스는 좀 단기, 네. 카드론은 좀 장기, 한 3년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출인데요. 이게 되게 이제 간편하게 빌릴 수 있잖아요. 내가 카드만 있으면 뭐 이제 친구한테 너 뭐 50만 원 있냐? 100만 원 있냐? 이렇게 할 거 없이 돈을 이렇게 빌릴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이걸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은 문제가 뭐냐면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공식적으로 얼마 기간, 얼마 금액을 빌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면 이게 이제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다 공유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현금 서비스 카드로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신용 등급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50만 원, 100만 원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때 떨어뜨린 신용도 때문에 내가 진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대출을 받고 싶을 때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가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소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나쁜 빚과 더 많은 금액으로 이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렁에 빠지시는 분들의 패턴을 저희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왜 이거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몰랐다. 또는 아니면은 이제 소액이라서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볼빙인데요. 네. 그러니까 리볼빙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부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 일부를 밀어주는 건데 생각보다 꽤 많이 밀어주거든요. 10%, 15%만 내면 나머지 한 80%, 85%, 90%를 밀어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못 내는데 잘 됐다. 이러고 되게 쉽게 미루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볼빙이라는 거는 일단 이자도 굉장히 높지만 한 평균 이자율이 18% 정도 되거든요. 되게 높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높지만 이 리볼빙도 역시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 이 리볼빙이 한번 시작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카드로 쓰는 금액들이 보통 비슷하잖아요. 이번 달 10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100만 원 쓰고 그렇죠. 이번 달 네. 20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200만 원 쓰는데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을 쓰고 모자라서 이게 넘겨진 게 다음 달에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얹어가지고 300만 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갚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다시 리볼빙 하면서 이게 다시 눈덩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게 할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 가능 한도 조회한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건 괜찮아요. 네. 예전에도 약간 뭐 신용등급 조회하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약간 그거는 약간 네. 오해가 있는데 네. 신용등급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예전에는 짧은 시간에 대출 조회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조금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작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 30대가 그 신청자 비율이 무려 47.3%? 거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2030 세대들의 파산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작년 이전에도 사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젊은 분들의 회생 비율이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되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살펴봤는데 일단은 젊은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신용평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아니면 이제 뭐 직장이 좀 불규칙하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제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면 이분들이 결국 갈 수 있는 데는 2금융, 3금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에 취약하고 빚을 잘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빚을 쉽게 빌리다 보면 여기서 연체로 빠지는 길로 가는 좀 그런 구조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파산 뭐 자유롭게 네.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대부업체들이 20대들에게 많이 쓰는 수법이 있다라고 네.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20대나 10대들한테도 막 대출해준다 이런 말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이죠. 전부 다 불법인데 이제 막 비대면으로 뭐 DM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것들로도 보내주고 하는데 조건도 없다. 뭐 부모님 확인도 필요 없고 뭐 담보도 필요 없고 소득도 필요 없고 이제 인적 사항만 나한테 알려주면은 뭐 무이자로 100만 원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되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이제 불법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대부업체의 이 청년들이 손을 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대출로 가기 어려워지는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물론 안 갚을 수도 있겠죠. 못 갚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신용정보원에 대부업체의 대출 이력이 남아서 이 친구들이 1금융으로 갈 수 없게 되면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면은 5년간 장기 보존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대출 이력 역시도 대출을 다 갚고 사라진 다음에도 몇 년간 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부업체들한테 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할 때. 그래서 일부러 신용도가 좋은 분들, 앞으로 신용도가 좋을 분들마저도 먼저 이렇게 나쁜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안 좋은 대출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나쁜 대부업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좋은 대부업체와 나쁜 대부업체의 뭐 차이 이런 게 있나요? 일단 등록 네. 대부업은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부업법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금감원의 그 감독을 받는 그런 대부업체가 있고 그걸 넘어서는 범위의 고금리 또는 사채업자들 뭐 이런 그쵸.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채업자들이라고 해도 등록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채라는 게 보통은 이제 합법 안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뭐 걸리면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확실히 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빚을 빨리 갚고 싶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네. 분들에게 빚을 최대한 빠르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빚이 얼마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니 내 빚을 내가 모르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얼마가 있고 금리가 얼마고 만기가 언제라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있고 이제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채무 정보를 이제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친구한테 빌린 거나 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빚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뭐 할부금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렌탈료 이런 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30 몇 개월짜리 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게 위약금이나 이제 앞으로 내가 내야 될 것들 또는 자동차 할부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전체를 빚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빚의 목록으로 넣어놔야 되는데 왜냐면 다음 달 내가 일을 안 한다고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빚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자금 그러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갚는 절차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빚이 있는데도 이 빚이랑 저축이랑 보험 이런 것도 좀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최소한의 보험이 필요는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대출 이자보다 적금 이자가 보통 낮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출을 한 번에 갚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씩이라도 상환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단 적금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한 푼이라도 먼저 갚으시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금리에서 저금리 순으로 상환을 하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갈아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최근 금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조금 낮아졌는 그런 추세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은행이나 뭐 대출 기관들이 이제 낮아진 것만큼 빨리빨리 반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아예 신규 대출을 하는 것도 나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갈아탈 거면.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발품을 최대한 파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 이제 조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게 아예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플랜을 짜도 지금 소득으로는 아예 감당이 안 되고 답이 추가 대출밖에 없는 분들 예를 들면 8천만 원인데 갚을 방법은 추가로 대출받아서 돌려막기 하고 메꾸는 것밖에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빨리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조정제도라고 하면 네. 이제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도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이제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연체가 조금 짧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프리 워크아웃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일로 가는 게 좋을지 절로 가는 게 좋을지를 좀 이렇게 플랜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회생 절차나 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 부채가 정말 다 탕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 탕감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네. 사람마다 그리고 네. 절차에 따라 다른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시면 많이 내는 거고 소득이 적으시면 적게 내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다. 그러면은 재산만큼은 탕감이 안 돼. 이거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공통인데 뭐 예를 들면 1억인데 채무가 1억인데 재산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탕감이 안 돼요. 그건 요런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출연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이 탕감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은 뭐 한 1천만 원이 탕감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탕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원리금 전액을 내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소득이 충분하시면. 네. 또는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네. 근데 법적으로는 네. 95%까지예요. 95%까지. 네. 그러니까 최대 한도는 95%까지. 물론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빚을 못 갚아서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이를 또 해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임시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압류를 사실상 푸는 방법은 돈을 갚고 풀어달라고 하거나 빚을 없애고 풀어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임시적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네네. 이제 은행은 압류를 할 때, 뭐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때, 뭐 185만 원 빼고 압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통장이 만약에 뭐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출금도 안 되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못 빼가거든요. 왜냐면 은행이 안 해줘요. 그래서 이때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100만 원이 185만 원 내에 포함되니까 이거를 좀 출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임시적으로 요 한도를 185만 원으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압류 금지 범위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범위를 바꿔서 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아까 이제 채무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압류한 상태에서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채무 조정 이후에 이제 면책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 압류 해제를 할 수 있거든요.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인가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가 때가 뭐냐면 개인 회생을 시작하고 이 사람의 이제 회생을 인가한다라는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은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렸냐면 파산은 좀 기간이 좀 짧아요. 1년 미만으로 좀 짧은데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3년에서 5년 갚고 나서 다 면책이 돼야 이거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건 아니고 평균 한 6개월 정도면 풀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이랑 회생이랑 완전 다른 코스인지 아니면 파산을 먼저 하고 회생을 하고 약간 이런 전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우리가 네네. 이 사람이 파산 상태다라는 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다 못 갚는 상태를 파산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회생이나 파산이나 둘 다 파산 상태는 맞아요. 근데 파산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소득이 없으면 파산으로 가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 회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절차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인 회생을 했는데 실직을 하신 거예요. 또는 크게 다치신 거예요. 뭐 암이 걸린다든지 이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되기도 해요. 또 파산을 하다가 이 사람은 충분한 소득이 뭐 만약에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회생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기하기 위해서는 파산보다 회생이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게 사실상 재기를 위해서는 파산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한 절차긴 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파산 조건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절차에 맞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제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파산뿐만 아니라 네. 돈 모으는 팁도 소개해 주시면서 뭐 저절로 돈이 모이는 의외의 습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1억 만들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1억을 좀 빨리 모으는 방법 팁 있을까요?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진짜 별거 아니지만 현금 사용이에요. 현금 사용.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너무나 이렇게 좀 결제가 좀 쉬운, 그러니까 소비가 좀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쓴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어떤 데는 현금을 안 받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쓰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금을 쓴다는 거는 빚을 안 만든다는 거기도 하고, 물론 제가 모든 빚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의 뇌가 좀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지출을 할 때 이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카드로, 그러니까 간편할수록 그 고통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을 쓰게 되면 그 고통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현금 사용보다는 카드 사용이 그 고통을 완화해 주는 거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제동 장치를 걸고
이제 사용을 할 때마다 내가 그거를 이제 자학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눈앞에서 막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걸 보면 생각보다 내가 지출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버릇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돈을 적게 쓰거나 좀 잘 모으거나 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미 잘못된 소비 습관을 한 번에 고치는 생활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할부를 반대로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셀프 할부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보통 10개월 할부를 일단 긁어놓고 물건 먼저 받고 나머지 10개월을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한 할부를 내가 스스로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면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10개월 동안 충분히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또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뭐 방식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중고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출에 조금 더 신중한 어떤 버릇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그러니까 먼저 할부를 아무리 무이자를 하더라도 먼저 할부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사실은 적금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내가 셀프 할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하는 방식을 제가 권유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이 굉장히 지루하고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뭘 이제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눈앞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이걸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걸 먹고 나면은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이제 후회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많지. 마치 이제 먹을 때 네. 되게 즐거운데 네네. 그 즐거움보다 그 다이어트를 할 때의 고통이 훨씬 크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대출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소비를 부추기고 여기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 뜨면 내가 빚더미에 올라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저 너무 많이 봤어요.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나락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변호사님이 찾아올 줄 몰랐다.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뭐 온라인에서 살 거를 간편하게 결제할 거를 괜히 현금 주고 사고 하면서 조금씩 불편하게 살면 적어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돈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빚 정리에 좀 네네. 제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요즘에 뭐 코로나보다 훨씬 심각하다. 폐업 사업자의 네. 비율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뭐 저희가 재테크 채널이긴 하지만은 재테크 기본이 일단 많이 버는 것보다 일단 많이 모으고 네. 빚 없이 쭉 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또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꼭 한번 방문해가지고 다양한 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서영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풀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나오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금융권 국채은행 은행원 출신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대출, 여신 관련해서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강의 위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1, 2, 3금융 전반적으로 어떠한 대출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유리한지 가장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출 전문적으로 네.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출 받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포함해서 네, 또 대출 팁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강력한 대출 규제가 2달 동안 지속이 되면서 보니까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7월에 비해서 반토막이 맞습니다. 났더라고요. 아파트 매물도 뭐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 대출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실제 부동산 시장 대출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이제 매매량도 그렇고, 지금 전세 시장도 그렇고, 이제 약간 혼란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이제 9월에 잔금 치시려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출 규제가 스트레스 DSR 2단계뿐만 아니라 은행 자율적으로 DSR 규제가 들어오면서 되는 은행이 있고 되지 않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대출 노마드 현상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은행을 막 찾아 헤매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와 같은 대출 상담사에게 좋은 은행을 찾아주세요라는 대출 문의와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9월이었고 10월까지 이어지다가 지금은 굉장히 한산한 분위기예요. 확실히 매매량도 이제 왜냐면 매매 들어오는 건수 가 이제 9월이나 10월 초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세 대출도 이제 한참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가을 이사철이 들어오면서 근데 전세 계약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반전세
그리고 월세에 대한 그 보증금에 대한 전세 대출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매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전세에 관한 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갭 투자를 막는다라는 그런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인지 전세 보증금은 낮춰진 상황에서 전세 대출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대출 규제가 강화됐을 때마다 집값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한데 네네. 앞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은 또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아.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출 규제라는 게 DTI 규제가 있고 DSR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DTI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네.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의 상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DSR보다는 DTI가 약간 순한 맛, 덜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DTI 규제가 이제 시행된 게 이명박 정부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DTI 규제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먹혔던 이유가 공급이 있었어요. 신도시, 제2신도시 이제 그런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부동산 요소와 맞물려서 대출 규제의 영향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힌 영향이 있었는데요. DSR 규제, 즉 이제 차주별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문정부 들어오면서 2019년 12월 이후거든요. 그때는 사실 잠깐 이제 수요 억제책으로 이러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서 주춤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더니 다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도 지금은 이제 조정 국면에 이제 접어든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도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약간 이제 주춤하고 조정 국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88 대책이 나왔지만 적극적인 공급에 대한 이슈도 별로 없고 사실은 주택 인허가 물량 그 실적 자체도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10년 평균치 뭐 반 정도도 못 미친다고 하니 사람들이 수요는 여전한데 특히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은 부족하니 사람들이 뭐 주택 가격 전망 CSI를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번 달, 즉 10월에도 100을 상회하는 116의 지표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1년 있다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인데 그게 여전히 지금 거래량이 꺾인 상황에서도 100을 상회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집값은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도 있고 대기 수요도 있는데 공급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은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출 규제로는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집값을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 후 다시 네. 반등할 수 있다 네, 그런 네, 네. 의견이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집값이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죠. 네. 뭐 아직까지 오른 데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좀 둔화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 좀 내려줘야 되는데 네. 뭐 미국도 안 내리고 네. 뭐 가계부채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이 고금리의 이자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영끌족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그리고 특히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대출을 먼저 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자유롭고 이제 지혜롭게 이제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 즉 대출력을 기르는 거는 필수 능력이긴 한데 내 집을 마련하려는 그 집이 그 물건지가 입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저평가된 확실한 자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지금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내가 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매수하려는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이제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도 아니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보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려는 것보다는 좀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 공부하기 좋은 시기니까 오히려 지금 급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내 대출 상환 능력을 조금 기르신 다음에 다음 텀을 노리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금리가 가상금리가 은행에서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내 대출금리에는 그대로 반영은 아직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리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금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잡기도 힘들 것이고 그러기에는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다음 텀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임장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대출 금리와 내 여러 가지 상환 부담 능력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움직여도 늦지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 지금 2달째인데 네. 대출 받기가 지금 정말 힘들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당히 한산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대출 음. 규제가 심한 게 이 무주택지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급하게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한국은행 9월 26일자로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필수적인 요건이고 왜냐하면 내수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부동산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추는 거는 더 이상 실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10월 11일 날 베이비 컷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선반영 기대 심리로 인해서 대출 금리는 그렇게 내리지 않을 거다 하고 실제적으로도 지금 대출 금리가 내려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수록 거시 관리, 즉 거시 건정성 관리는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제 가계 신용의 디레버리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가계 부채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금융이나 이제 금감원에게 저는 이제 경고 또는 이제 통보를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기조가 가져가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이 집값 상승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함수치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 지방이라든지 미분양 지역은 여전히 쌓여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과열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거시 건정성 관리 강화를 같이 해달라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출 규제가 점점 더 센 규제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디딤돌 대출 규제까지 들어오겠다고 하고 지금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내 대출 금리는 내릴지언정 대출 규제는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비규제 지역에서 최대 LTV 70% 즉 소득 범위 내에 즉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강화가 되어버리면 규제 지역처럼 LTV 50%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DSR이 1금융권에서는 40% 내로 들어와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40%의 범위도 다른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처럼 35%로 내려와 버리면 내가 아무리 LTV 비율과 DSR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즉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밖에 대출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자본에서 상급지 입성이 가능한데 나중에는 대출이 안 나와서 아예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더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하급지로 가거나 아니면 평수를 낮춰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저는 지금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 텀을 노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대출 네네. 규제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주택 구입이 어려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이 전세 가격 상승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 이제 나왔던 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거였어요.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한마디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그러한 정부의 의도였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매수인과 매도인이 바뀌는 날 이제 이 매수인이 들어가서 직접 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 세팅권은 해주지 않겠다. 즉 갭 투자를 막겠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는 건 막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혔는데 거의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지금 다 막혔어요. 원래라면 하나은행이 풀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은행도 지금 상담사를 통한 거는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일부 지점도 거의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맞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갈 때 이 집이 갭 투자용인지, 그리고 특히나 신축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규정하는 은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는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형국인 거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들어가고 싶고, 특히나 올파포,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둔촌주공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은행에 달려가서 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은행마저 이제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신축 아파트도 잔금을 치려고 하시는 분들, 즉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시려고 하는 분들의 전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 그래도 부족한 전세 물량이 이러한 전세 대출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이렇게 되면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금에 대한 상승 효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현금 부자인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거나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는 뭐 임대인의 상환 능력, 즉 신용평가까지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즉 DSR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전세자금에도. 그렇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월세는 더 가팔라질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이 펼쳐질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전세뿐만 아니라 이제 월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는 오히려 월세를 가파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걸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민 실수요자임이 확실히 밝혀지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차별화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말까지는 대출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 내년이 되면은 은행들의 대출 총량 이게 이제 네. 리셋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원래는 통상적으로 연말보다는 연초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좋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량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은행은 새로운 총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MCI, MCG 같이 반공제 안 해줬던 것도 풀어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도 좀 낮춰줄 거고 하면서 고객 유치를 하기는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수록 가계대출 규제하려는 그 시그널 자체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량은 풀렸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LTV 비율이 낮아진 상태로 총량이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DSR 비율이 낮아진 상태로 또 총량이 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신규 차주들에게는 한번 대출 받아볼까라는 시그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차주와 그리고 연장하려는 차주와 신규 차주를 좀 구분해서 본다면 저는 연초가 이제 연말보다는 확실히 대출 받기가 좋아지는 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은행들의 움직임 때문에 예외 규정도 풀어줄 거고,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후호적인 걸로 해서 상담은 들어가겠으나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 첫 집을 마련할 때 디딤돌, 뭐 네. 생애 최초,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고려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첫 집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유리한 대출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쓸 수 있는 대출이 크게 이제 내가 주택담보대출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딤돌, 그리고 뭐 신생아, 그리고 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거는 정책성 상품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라든지 또는 일반 무주택자 요건, 그리고 일반 생애 최초 요건으로 이제 은행 재원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거나 부채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왔던 게 정책자금 대출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특히 또 좋은 게 장기 고정금리로 굉장히 낮은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요.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디딤돌 대출이죠. 이 디딤돌 대출까지도 이제 이 규제 대상이냐,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원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은행 재원 대출은 9억 원 이상, 즉 그 밑에도 은행 재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디딤돌 같은 경우가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로 최대 대출 한도 이제 2억 5천, 그리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나 다 조건이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DTI만 보고 2, 3%의 저금리로 나가는 대출인데, 지금 또 이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었단 말이에요. 이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 주택 가격이 9억 원,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억 원 이하까지는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 9월, 10월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은행 재원 대출은 이제 많이 급감을 했는데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총량, 모든 대출의 총량을 줄여야 되는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디딤돌 대출의 규제의 그 내용이 뭐냐면 생애 최초를 원래 LTV 80%까지 풀어주는데 이걸 70%로 낮추겠다. 그리고 반공제를 꼭 하겠다. 그러니까 반공제를 하지 않으면 최대 LTV 비율까지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입자금 보증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반공제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미등기에 대한, 즉 후취 담보격으로 들어가는 디딤돌 대출 승인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건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한 그 규제는 개정안이,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내 집 마련에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우울해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꿀팁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도 어쩌면은 지금은 신생아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디딤돌 대출이 확장판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좀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이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6억 원 이하로 해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억 2천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똑같이 디딤돌 대출처럼 DSR 보지 않고 DTI만 보거든요. 근데 금리가 사실은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이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저금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이 막혔을 때는 똑같이 DTI만 볼 수 있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까지 좀 열어두시고 움직이시는 게 내 집 마련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은행 재원 대출로 대출을 일으켜서 생애 최초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생애 최초에게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대출 규제 속에서도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최대 LTV 80%까지, 최대 대출 한도 6억 원까지가 LTV DSR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전세 보증금 뒤로도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 생애 최초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LTV 80%가 전세 보증금을 먹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의 합계와 그 대출 금액의 합계가 LTV 80% 내로 들어와야 되고 최대 6억 원까지만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생애 최초로 갭 투자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해두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금을 굉장히 적게 가져가면서 레버리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규제 비규제 할 것 없이 생애 최초는 LTV 80%까지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5억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5억을 제외하고 LTV 80%면 8억이니까 뒤로 3억 원이 1금융권 은행에서 은행 재원 대출 금리로, 오히려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DSR만 되면, 즉 소득 범위만 되면. 그러면 내 자본 2억 원만 있어도 그 10억 원짜리 집을 갭 투자를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여전히 생애 최초로는 집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잘 활용해 보시는 능력을 가지시면, 물론 무리한 대출을 하면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내가 내 상황에서 내 자본금 대비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런 대출 활용 능력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되신 분들 중에서 잔금 대출을 어려워하는 네. 분도 계시잖아요. 이미 신용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DSR 때문에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인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일 때는 DSR을 보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우리가 계약금을 한 분양가의 5에서 20% 사이로 내고 보통 10% 내죠. 네. 그렇게 내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잔금 대출 때는 DSR, 즉 소득이 되는 사람만 잔금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을 잘 만들어 두셔야 되고 준비와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신용대출이 많다 보면
즉 신용대출이 많은 차주 같은 경우에는 연봉 이상만 있다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즉 연봉만큼만 있어도 DSR 20%가 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비율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신용대출 상환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도록 이제 한번 시행사 협약은행과 면밀한 소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을 없애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다면 내가 DSR 40% 내에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행사 협약은행 중에서 이금융권이 들어오게 되면 DSR 50%까지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영끌족이라서 신용대출이 많아서 은행재원 대출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를 일으킬 수 있는 시행사 협약은행이 있다면 내 DSR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잔금 때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 은행원, 네. 1금융권 은행원 출신인데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활용 능력을 잘 기르신다면 그게 가능한데 어차피 은행재원 대출은 DSR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벗어나서 예전처럼 많이 받지도 못해요. 특히 지금은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어 가고 있고 내년에는 3단계가 도입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LTV 비율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확실히 가성비 있는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은 LTV 80%에 최대 6억 원 한도의 생애 최초의 한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일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LTV 70%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경우에서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 보증금 5억을 있다 하더라도 뒤로 무주택자라면 2억 원이 더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2억 원은 연봉 3,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연봉도 부부 합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적극적으로 LTV 비율까지 넣어서 잘 계산을 해보시면 확실히 가장 좋은 방법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DSR 50 이렇게 열려있다 하더라도 이금융권까지 받으시는 건 저는 비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용대출은 최대한 1금융권 은행에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2금융권에 있는 신용대출을 잘못 활용하시고 특히나 카드론이라든지 현금 서비스를 잘못 사용하게 되시면 신용점수가 급감해요. 그러면 이 신용점수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으면 내가 받으려고 하는 다른 대출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출 연장권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신용점수가 안 나와서 그 전세자금 대출이 부결이 난다든지 내가 원하는 한도를 못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1금융권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LTV와 DSR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는 대출력을 기르시면 충분히 내 집 마련에 가성비 있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출을 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게 있을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은행에서 상환 능력을 보고 나갈 거기 때문에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이런 신분증 다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대출이 나갈 수도 없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내가 대체소득자야. 즉 우리가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간다라는 거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때만 대체소득을 쓸 수 있어요. 이 대체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증빙소득자가 아니라서 즉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또는 일반 주부라든지 또는 사회초년생이라서 소득이 증빙이 많이 안 되는 경우에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소득을 대체소득이라고 하는데 카드소득 즉 카드 사용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연 2,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금액이라든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최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차주의 연봉을 5천만 원까지로 봐줍니다. 근데 이 대체소득은 부부가 아무리 한 명이 신용카드를 또 2,500 쓰고 2,500 쓴다 하더라도 합쳐서 1억 원으로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체소득은 아무리 많이 해도 최대 연봉 5천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소득과 증빙소득은 합산이 안 되고 증빙소득, 즉 사업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이라든지 이런 근로소득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대체소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내 조건이
연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2,400만 원 미만인지 아니면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체소득과 증빙소득은 서로 합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부수입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합산이 되지 않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철저한 준비가 조금 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에 오히려 갚으면 안 되는 대출이 있어서 자칫하면 다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갚으면 안 되는 대출이라기보다는 네네. 한 번 대출이 나갔는데 그 대출에 대한 좋은 조건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출, 즉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다 우리가 차주별 DSR 규제 시대 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받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에 즉 이 DTI 규제 때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때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받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대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이자는 낮춰드릴 수 있어도 그때만큼의 한도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득 증빙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우리는 DSR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대환을 할 때, 즉 금리만을 보고 대환을 할 때는 소득 한도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못해서 대환이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조건으로 받아둔 대출은 아무리 이제 금리 때문에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시는 거, 섣불리 대환을 진행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용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한번 이제 사용을 하면 계속 1년 단위로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전에 좋은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아놨는데 지금 신용대출을 대환이나 신규 재약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대출들에 걸려서 이 신용대출이 신규로 했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신용대출을 갚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신용대출을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권에 있어서 내가 금리만을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한도가 그만큼 예전처럼 잘 나올지를 한번 판별을 해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내 집 네.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아까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을 먼저 내려기보다는 입지력이 충만한 곳에 내 물건지 선적, 뭐 갈아타기를 하신다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즉 내가 내가 낸 빚이 현명하고 좋은 빚이 되려면 좋은 자산에 스며든 좋은 빚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자산이라는 그 조건 자체가 저평가된 그러한 입지력이 좋은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산을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능력, 그 눈을 먼저 기르시는 능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성비 투자를 위해서는 대출 공부도 같이 해두시면 같은 자본금으로 누군가는 상급지를 입성하는데 누군가는 이 대출 공부가 부족해서 하급지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력이 충만한 물건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출 공부, 대출력을 기르면서 입지력과 대출력을 함께 가져가시면 가장 좋은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두에서 약간 지금이 기회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대출 팁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네. 좋은 그런 상황에서 네. 또 최적의 선택을 잘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 대출 관련해서 들었는데 좀 복잡하고 내 요건에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은 네. 좋은 상담 또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풀팽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